진한 가베차의 향기가 냉방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와 뒤섞였다. 바퀴 의자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는 강선우에게 서울 평창동 저택의 넓고 호화로운 거실에 익숙한 이 향기는 그녀의 개인적인 지옥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한때 총명함과 결단력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은 이제 텅 비고 생기가 없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가 완벽하게 착용하는 법을 배운 가면이었다. 어머,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그녀보다 나이가 절반은 어린 아가씨, 최유나의 가늘고 억지로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선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뜨거운 액체가 그녀의 허벅지 위로 쏟아졌다. 그녀의 하얀 실내복 원피스가 순식간에 검은 찬물로 물들었다. 타는 듯한 통증이 갑자기 허벅지를 타고 번졌다. 뼛속까지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었다. 그녀 몸의 첫 반응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의 근원지를 밀쳐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6개월간의 인내로 단련된 그녀의 정신은 더 빨랐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볼 안쪽을 깨물었다. 다른 고통으로 또 다른 고통을 이겨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미동도 없는 조각상으로 남아있었다. 어이구, 여보, 정말 칠칠 맞네. 긴 안라 기자에 앉아있던 남편 박지훈이 핀잔을 줬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를 실수로 깨뜨린 것에 대한 짜증뿐이었다. 유나가 걸레를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후회로 가득 찬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탐색적이었다. 그녀는 선우의 반응을 살폈다. 이것은 시험이었고 선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혐오하는 식물인간이 아직 감각이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잔인한 시험이었다. 이것 봐, 자기야. 유나가 선우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지훈에게 속삭였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정말 감각이 없나 봐. 찬물만 아깝네. 지훈이 비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냥 숨쉬는 가구일 뿐이라고. 유나는 조심성 없이 쏟아진 찬물을 닦았다. 거친 걸레질은 선우의 피부에 열기를 더욱 퍼뜨렸다. 스치는 손길 하나하나가 모욕이었다. 인내의 매 순간이 거대한 희생이었다. 선우는 모든 것을 견뎠다. 그녀의 마음은 이 모든 위장의 끝에 있을 보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다시 그녀를 거실 한가운데에 내버려 두었다. 지우는 영상 수상기 시청으로 돌아갔고 유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전화 화면을 계속 쓸어내렸다. 그들에게 선우는 사람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 버려야 할 썩어가는 과거의 기억일 뿐이었다. 조용한 고통 속에 앉아있는 동안 선우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직접 고른 색으로 칠해진 벽, 그녀가 30년 동안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가구들, 이 저택의 구석구석은 그녀의 땀과 피와 눈물로 지어졌다. 작은 백반집에서 시작해 그녀는 그것을 유명한 한정식집으로 키워냈다. 그녀가 두뇌였고 그녀가 힘이었다. 그리고 지훈은 그녀의 가장 큰 실수였다. 조금 전 유나가 그녀의 화상에 발라준 양냄새는 그녀를 또 다른 냄새로 이끌었다. 차갑고 하얀 병실의 소독약 냄새. 3년 전이었다. 비가 오는 밤이었다. 지금처럼 창문에 부딪히는 것엔 빗방울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는 허리 아래가 마비된 지 3년이 되었다. 끔찍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었다. 절망의 3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에서 이상한 가려움을 느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느껴졌다. 그녀는 온 힘과 믿음을 그 작은 신체 부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그것이 움직였다.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이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지진과도 같았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쏟아졌다.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신경이 살아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지훈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들의 고통이 끝났다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온 세상에 외치고 싶었다. 그녀를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남편, 지훈. 하지만 지훈은 그녀 곁에 없었다. 보호자용 침대는 비어 있었다. 천천히 팔의 힘을 이용해 그녀는 바닥을 기어 살짝 열린 병실 문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정하고 사랑이 가득했다. 걱정 마, 자기야. 응, 나야. 하지만 그 말들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 내 아내는 어때? 희미하게 들리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물었다. 지훈은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아직도 식물인간 같아. 의사 말로는 희망이 없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대.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거지. 선우는 숨을 멈췄다. 차가운 바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사람 재산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야. 우리가 좀 참아야 해. 그 여자가 죽기 전까지는 재산을 팔 수가 없어. 모든 서류에 서명을 받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사라져야 전부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선우의 심장을 반복해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목숨을 맡겼던 남자. 그녀가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그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였다. 그의 사랑은 연극이었고 그의 보살핌은 투자였다. 그날 밤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과거의 강선우는 죽었다. 그리고 그녀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여자가 태어났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여자.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회복을 숨겼다. 상태가 더 악화된 척, 사고로 정신까지 영향을 받은 척했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그들의 안일함이 그들을 잡을 덫이 될 것이었다. 요란한 천둥 소리가 그녀를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깨웠다. 그녀는 현재로 돌아왔다. 지훈과 유나가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속삭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그녀가 잠들었거나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언제까지야, 지훈 씨. 나 이 노인네 돌보는 척하는 거 이제 지쳤어.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인 후 정원으로 던져버렸다. 작은 불씨가 잠시 빛나다가 꺼졌다. 마치 그가 끝내려는 생명처럼. 거의 다 왔어. 자기야, 이 모든 게 거의 끝나가.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모든 걸 정리했어. 청소하는 날이야. 청소하는 날. 그 단어들이 선우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집안 청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골칫거리를 치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골칫거리는 바로 그녀였다. 마음속에 서서히 기어오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결단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의 기다림은 틀리지 않았다. 쥐들이 곧 숨어있던 곳에서 나올 것이고 그녀, 강선우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퀴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텅 빈 도화지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곧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그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었다.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선우의 식당에서 20년 동안 지배인으로 일했던 나이든 여성, 윤 여사였다. 그녀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그녀의 얼굴에는 멍하니 넋이 나간 듯 바퀴 의자에 앉아있는 선우를 보자 슬픔이 어렸다. 사모님. 윤 여사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선우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하시는 청포도를 좀 가져왔어요. 선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먼 곳을 응시하며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의 완벽한 모습을 유지했다. 갑자기 지훈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의 입가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 윤 여사님.
어쩐 일이세요? 선우가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사고 이후로 계속 이래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윤 여사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선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녀는 선우의 손을 쓰다듬었다. 사모님, 기억나세요? 우리가 길모퉁이 작은 가게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요. 비가 와서 지붕이 뺏었죠. 하지만 사모님은 말씀하셨어요. 윤 여사, 언젠가 이 빗방울은 돈비가 되어 내릴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죠. 윤 여사의 입가의 과거를 회상하며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때 사모님은 정말 용감하셨어요. 물러서는 법이 없었죠.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일구셨어요. 두려움 없는 여자였죠. 윤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선우의 내면에서 무언가 뜨거워졌다. 기억들. 그녀의 힘. 그녀의 성공에 대한 황금빛 기억들. 윤 여사의 말은 마른 식물에 물을 주는 것 같았다. 잠자고 있던 그녀의 정신을 깨우고 있었다. 지우는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불안한 초조함이 그의 가슴에 퍼졌다. 그는 이 늙은 여자를 내보내야 했다. 윤 여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이제 선우가 좀 쉬어야 해서요. 쉽게 피곤해하거든요. 윤 여사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일어나 다시 선우의 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또 오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잊지 마세요. 그녀는 선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순수한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었다. 지훈이 윤 여사를 문까지 배웅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차피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는 선우를 혐오스럽게 힐끗 쳐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윤 여사의 말은 선우의 마음속에 이미 뿌리내렸다. 두려움 없는 여자. 그날 밤 온 집안이 어둠에 잠기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크고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만이 들릴 때 선우의 비밀의식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30분을 더 기다려 적이 깊이 잠들었음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 매일 바퀴 의자 바퀴를 돌리며 더욱 강해진 순수한 팔의 힘을 이용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의자에서 바닥으로 옮겼다. 고통 때문에 낮은 신음이 그녀의 목에서 새어나왔다. 6개월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그녀의 다리는 감각 없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깨우기만 하면 되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그녀는 벽으로 기어갔다. 그것을 지지대 삼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다. 무릎이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을 헐떡였다. 그때 사모님은 정말 용감하셨어요. 윤 여사의 말이 그녀의 주문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손바닥을 벽에 짚었다. 남은 힘을 모두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섰다. 떨리고 불안정했지만 서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성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디뎌 보았다. 하나, 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랫동안 쉬었던 몸에 대한 승리였다. 어둠 속을 걸으며 그녀는 지지대로 3을 탁자를 더듬었다. 하지만 손을 짚는 순간 무언가를 건드렸다. 액자에 담긴 사진. 요란한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총성처럼 크게 들렸다. 선우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방에서 지훈의 코골이가 멈추고 신음소리가 들렸다. 뭐야? 아직 잠에 취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퀴 의자로 돌아갈 시간이 없었다. 찰나의 순간 위험에 단련된 선우의 정신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의자에서 떨어진 것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눈을 감았다. 호흡을 가다듬고 입가에서 침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무력한 환자로서의 역할로 돌아갔다. 복도에 불이 켜지고 지훈이 나왔다.
눈을 비비며 그는 깨진 액자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선우를 보았다. 젠장. 지훈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걱정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잠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순수한 짜증뿐이었다. 그는 선우에게 다가가 쌀가마니처럼 무자비하게 그녀를 들어 올렸다. 그녀를 바퀴 의자에 거칠게 던져 넣었다. 그녀가 다쳤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가며 귀찮다는 듯 중얼거렸다. 선우는 어둠 속에 남겨졌다. 심장이 진정되고 있었다. 넘어지고 지훈의 거친 행동에 몸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미소가 지어졌다. 그녀는 또 하나의 시험을 통과했다. 아직 들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의 얼굴은 가짜 걱정으로 가득했다. 선우야, 내 사랑.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항상 집에만 갇혀있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가 필요할 것 같아. 선우는 그를 쳐다볼 뿐 얼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였다. 양평에 좋은 곳을 알아. 조용하고 나무도 많고 공기도 정말 신선해. 토요일에 소풍 가자. 어때? 우리 둘만. 선우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만 대답했다. 좋아. 지훈이 그녀의 뺨을 두드리며 말했다.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지훈은 등을 돌려 식사를 계속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선우의 눈을 스쳐 지나간 섬광을 보지 못했다. 얼음과 불의 섬광, 초대는 이루어졌다. 덫은 준비되었다. 그리고 선우는 그녀의 나약함이라는 가면 뒤에서 양평의 산에서 자신의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 며칠은 마치 두껍고 무거운 담요가 저택을 뒤덮은 듯 흘러갔다. 벽시계의 바늘이 돌 때마다 선우에게는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훈이 그녀의 종말로 정한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겉으로 그녀는 바퀴 의자에 앉은 말 없는 형상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내면에서 그녀의 마음은 인생 최대의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청소 이틀 전인 목요일 밤, 선우는 지훈이 베란다에서 전화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잠든 척했지만 그녀의 청각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웠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딱 일주일이요. 지금 큰 건을 하나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2배로 갚을 수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전화기 너머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이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소리쳤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췄다. 제발요. 월요일이면 돈이 생깁니다. 월요일이면 모든 걸 손에 넣는다고요. 전화를 끈 차 지훈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화분 하나를 찼다. 깨진 흙그릇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이것은 선우의 의심을 확신시켜 주었다.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지훈은 절박했다. 그를 쫓는 채권자들이 있었고 그녀의 재산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이것이 그의 서두름과 점점 심해지는 잔인함을 설명했다. 이것은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의 생존은 그녀의 죽음에 달려 있었다. 심판의 전날 밤인 금요일, 지훈은 그녀가 기다리던 조치를 취했다. 선우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평소처럼 그녀는 지훈의 큰 코골이,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은 그녀의 우유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잠오는 약수면제를 탔다. 그녀는 전부 마신 척했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렸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안의 내용물 대부분을 이불 아래 숨겨둔 수건에 뱉어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선우는 지훈이 그녀의 침대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그의 무거운 그림자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가렸다. 그녀는 숨을 느리고 깊게 쉬며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의 완벽한 모방이었다.
심장이 가슴에서 요동쳤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지훈의 거친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오른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길은 다정하지 않았다. 도구를 잡는 것과 같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들어 올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든 재산 서류와 은행 계좌 사본이 저장된 작은 전자판상기, 즉 전자금고의 화면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판상기는 지문을 인식해야 열 수 있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열쇠였다. 그는 선우의 엄지손가락을 기기 옆 작은 감지기 센서에 눌렀다. 깊은 잠에 빠진 척하며 선우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화면의 차가운 유리와 그녀의 손가락 위에 놓인 지훈의 손가락의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화면에는 지문이 인식되지 않습니다라는 붉은 문구가 나타났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마도 잘못 눌렀을 것이다. 그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반복하며 선우의 엄지손가락 끝 전체가 감지기에 닿도록 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붉은 문구가 그를 맞았다. 뭐야? 지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세 번째 시도에서 그는 더 강하게 눌렀다. 그 힘에 선우의 손가락이 거의 휘어질 뻔했지만 그는 여전히 실패했다. 억눌린 욕설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어떻게 된 거야? 불가능해. 이게 등록된 지문인데 확실해. 그녀의 무표정한 가면 아래 선우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아직 멀었어. 박지훈.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그렇게 쉽게 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몇 주 전 어느 날 밤을 떠올렸다. 전화기 너머 김민준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체계 시스템에서 자신의 지문을 삭제하고 그녀만이 아는 비밀번호로 교체했다. 그것은 작은 조치였지만 지훈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었다. 극도의 짜증으로 지훈은 선우의 손을 거칠게 놓았고 손은 침대 옆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려는 실망의 비명을 참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 속에서 선우는 지훈의 굳게 담은 턱과 눈에 서린 분노를 보았다. 그는 다가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숨결에서는 술과 혐오의 냄새가 났다. 선우의 일부는 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녀를 해치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버릴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최소한 내일까지는 살아 있어야 했다. 그의 다음 계획, 더 영구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은 그녀가 아침까지 살아있는 것에 달려 있었다. 젠장, 마비된 주제에 끝까지 귀찮게 하네. 지훈이 허공에 대고 화난 듯이 속삭였다. 그는 잠든 선우의 모습을 혐오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래, 푹 자둬.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이면 다 끝날 테니까. 영원히 편히 쉬라고. 그는 등을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희미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선우는 어둠 속에 남겨졌다. 지훈의 모든 말이 쇠 낙인처럼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녀는 그날 밤 더 이상 잠들지 못했다. 매 순간을 마음과 감정을 준비하는 데 보냈다. 그녀가 들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모든 의심이 옳았다는 확신. 그녀가 하려는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법이라는 확신. 토요일 아침 해가 떴지만 따스함 대신 뼈 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차가움을 가져왔다. 예상대로 지훈은 평소와 다른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는 선우에게는 먹이지도 않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휘파람까지 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실내복을 입히고 마치 마지막 공연을 위해 인형을 준비하듯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겨주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선우를 구역질나게 하는 가짜 보살핌으로 가득했다. 우리 여행 갈 준비됐어, 자기?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쳤다. 산책하기 좋은 날이야. 지훈은 그녀를 바퀴 의자에서 들어올려 박 주차된 차로 향했다. 어젯밤 술과 섞인 지훈의 값싼 향취가 선우의 코를 찔렀다. 이것은 그녀의 사형 집행인의 냄새였다. 지훈은 그녀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가 그녀의 몸에 안전벨트를 매주는 동안 선우는 기회를 잡았다. 그녀의 헐렁한 옷 아래
예전에 미리 만들어둔 비밀 주머니 속에서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차가운 금속, 그녀의 손전화를 느꼈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옷에 가려진 동작으로 그녀는 옆면의 단추를 2번 눌렀다. 김 변호사가 그녀를 위해 설정해둔 단축키였다. 옆구리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신호였다. 녹음이 시작되었다. 지훈이 차문을 닫았다. 그녀의 운명을 봉인하는 듯한 묵직한 소리였다. 그는 차를 돌아 운전석에 올라타며 다시 즐거운 가락을 휘파람으로 불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내뱉는 모든 말, 모든 웃음, 모든 숨소리가 법정에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우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넓은 진입로를 후진하는 동안 선우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피와 땀으로 지은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박지훈의 몰락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여행은 익숙한 도시의 소음으로 시작되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강변북로의 혼잡한 교통 흐름, 보도를 바삐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범한 토요일 아침처럼 보였다. 하지만 검은 세단 안의 공기는 무겁고 말하지 않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텅 빈 도화지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초를 처리하고 있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풍경은 서서히 바뀌었다. 고층 빌딩은 주택가로, 그리고 나무들로 바뀌었다. 넓은 도로는 좁아졌다. 양평의 산기풀을 향해 구불구불 올라갔다. 도시의 소음은 자동차 엔진 소리와 지훈의 즐거운 휘파람 소리만이 깨는 정적으로 바뀌었다. 거의 통행이 없는 도로 구간에 이르자 지훈은 손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그는 함께 있는 사람이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완전히 확신하며 확성기, 스피커폰 모드로 설정했다. 여보세요, 자기. 지훈이 활기차게 인사했다. 자기, 어때? 어디쯤이야? 유나의 가늘고 숨길 수 없는 기대감에 찬 목소리가 답했다. 가는 중이야. 그녀의 휴식처에 거의 다 왔어. 지훈이 농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 정말 좋아. 자기야. 아주 조용해. 길고 긴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곳이지. 선우는 유나의 가벼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의 모든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찌르는 바늘 같았다. 거기 아무도 못 보는 거 확실해? 유나가 물었다. 아무도 없어, 자기야. 걱정 마. 지훈이 자랑하듯 말했다. 영상 기록 장치, CCTV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없어. 천국 같아. 이게 끝나면 우리 모든 문제는 끝이야. 쓰레기는 이제 버리는 거지. 쓰레기. 그 단어가 선우의 마음에 박혔다. 30년의 결혼 생활, 사랑, 보살핌, 모든 것이 쓰레기라는 한 단어로 귀결되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옷 아래에서 그녀의 주먹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옆구리에 있는 손전화는 지훈의 판결이 될 모든 도끼 어린 말을 빨아들이며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못 기다리겠어, 자기야. 유나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발포 포도주 샴페인 주문해놨어. 차갑게 해둘까? 그래, 자기야. 차갑게 해둬.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돌아가면 축하 잔치를 하는 거야. 우리 둘만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여행하는 거야. 강남에 있는 그 고급집도 사는 거고 세상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사랑해, 자기. 유나가 말했다. 나도 사랑해, 자기. 이제 끊을게. 최종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 통화가 끝나자 지훈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그려졌다. 그는 거울을 보고 머리를 정리했다. 그런 다음 마치 거기에 있는 것을 잊었다는 듯 선우를 힐끗 쳐다보았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몇 분 후 그는 빽빽한 나무들로 뒤덮인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길로 차를 몰았다. 귀뚜라미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엔진을 껐다. 갑작스러운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침착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선우 쪽 문을 열었다. 안전벨트를 풀고 감정 없이 그녀를 밖으로 들어 올렸다. 그는 차 뒤에서 꺼낸 바퀴 의자에 선우를 앉혔다. 그는 바퀴 의자를 도로에서 멀리 키 큰 풀로 뒤덮인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밀었다. 그곳에서는 아래에 푸른 산들이 보였다. 끔찍한 범죄를 위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는 멈췄다. 그는 선우 뒤에 섰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바퀴 의자 손잡이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치 그 순간을 음미하듯 심호흡을 했다. 여기 경치 좋지.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생기가 없었다. 공기가 신선해. 그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선우야. 그는 잠시 후 말했다. 미안하게 됐어. 그 말은 아무런 후회 없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마치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내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바퀴 의자를 놓았다. 그는 뒤돌아서서 돌아보지 않고 차로 걸어갔다. 자갈 위를 걷는 그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빠르게 차를 몰아 사라졌다. 선우는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 뒤의 붉은 불빛이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개의 악마의 눈처럼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길모퉁이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와 산의 정적. 1분 동안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지훈의 그림자조차 완전히 사라져심을 확인한 후 무언가 변했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텅 빈 표정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것은 굳은 결의로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생기가 없던 그녀의 눈은 갑자기 두 개의 타오르는 숯불처럼 불타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비밀 주머니에서 손전화를 꺼냈다. 화면을 확인했다. 녹음 중. 3시간 2분 45초.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그녀는 중지 단추를 눌렀다. 그런 다음 그녀는 두 손을 바퀴 의자 팔걸이에 올려놓았다. 심호흡을 하며 자유의 신선한 공기를 음미했다. 팔의 힘을 이용해 그녀는 자신을 밀어 올렸다. 6개월 동안 쓸모없는 척했던 그녀의 다리가 굳어지고 긴장되었다. 그리고 숲의 정적 속에서 그녀가 죽도록 버려진 바로 그 장소에서 강선우는 그녀의 바퀴 의자에서 장엄하게 일어섰다. 신발 밑으로 느껴지는 거친 흙의 감촉은 선우가 거의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길고 긴 6개월 동안 그녀가 느낀 것은 바퀴 의자 발판의 차가운 금속뿐이었다. 이제 하늘 아래 제 발로 서자 형언할 수 없는 힘의 감각이 그녀의 온몸에 흘렀다. 그녀는 팔과 다리를 뻗었다. 뼈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녀에게는 음악과 같은 소리, 부활과 재탄생의 음악이었다. 그녀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산바람은 그녀의 자유의 바람이 되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바퀴 의자를 보았다. 그녀의 약함, 그녀의 위장, 그녀의 인내의 상징, 그녀의 연극의 왕좌. 차가운 분노가 다시 그녀의 가슴에서 불타올랐다. 그녀는 오른발에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찼다. 바퀴 의자는 날아가 풀밭 위를 굴러가다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금속이 아래 바위와 부딪히고 찌그러지고 부서져 형체 없는 쇠조각이 될 때까지. 그 거친 소리는 계곡에 울려 퍼졌다. 지훈을 기다리는 미래의 완벽한 표현이었다. 마지막 메아리가 사라지자 그녀는 손전화를 집어들었다. 두려움이나 추위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손이 떨렸다. 그녀는 연락처에서 김민준 변호사의 이름을 찾아 통화 단추를 눌렀다. 한 번의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김 변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아주 괜찮아, 김 변호사. 선우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하고 단호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고 선우는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들었다. 위치 추적 장치, GPS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났습니까? 방금 떠났어. 선우가 지훈의 차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축배 터뜨리러 신나서 집에 갔겠지. 녹음은 하셨습니까?
모든 걸, 그 여자와의 통화, 나에게 한 마지막 말들, 모든 세부사항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어. 완벽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사모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경들과 함께요. 10분이면 도착합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걱정 마, 선우가 말했다. 씁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그가 술병 마개를 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기다리는 동안 선우는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시험이었고 오랫동안 부정했던 다리를 사용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었다. 근육이 아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모든 통증은 그녀가 살아있고 강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의 마음은 처음 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했던 밤으로 돌아갔다. 3달 전이었다. 그녀는 밤의 어둠 속에서 잠든 지훈에게서 멀리 떨어져 집 바닥을 기고 있었다.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기적이었다. 그녀는 동네 입구 모퉁이 가로등 아래에서 기다렸다. 한밤중의 그림자. 낡은 차를 탄 김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가 변호사 시험을 공부할 때 그녀가 도와주었던 젊은 변호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강력하고 존경받는 사업가 강선우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다. 옷은 더러웠고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사모님, 김 변호사가 외치며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김 변호사, 나 좀 도와줘. 선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남편이 날 죽이려 해. 김 변호사의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선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고, 위장, 배신, 지훈의 계획, 그녀는 그동안 모아온 초기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비밀 통화 녹음, 지훈이 잠들었을 때 찍은 서류 사진들. 이건 살인 미수와 공모입니다. 사모님, 김 변호사가 전문가적인 분노가 서린 얼굴로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아. 선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가 계획을 실행하도록 둬야 해.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 하지만 사모님, 너무 위험합니다. 김 변호사가 반대했다. 이 방법밖에 없어.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내 인생의 3년을 그에게 걸었어. 하루 더 거는 게 뭐 대수겠어. 내 목숨과 그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내가 이길 거라고 확신해. 그날 밤부터 그들은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극도의 신중함으로 계획을 세웠다. 김 변호사가 방문객인 척하며 바퀴 의자 밑에 붙인 위치 추적기, 손전화 녹음기, 김 변호사가 신뢰하는 순경들과의 협력, 모든 세부 사항이 연구되었다. 이제 그 모든 계획이 결실을 맺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그녀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멀리서 순찰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그 뒤를 김 변호사의 차가 따르고 있었다. 차들이 그녀 앞에 멈췄다. 김 변호사가 먼저 내렸고 2명의 제복 입은 순경이 뒤따랐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가득했다. 쓰러져 다친 모습이 아니라 흙이 좀 묻었지만 위험 있게 굳건히 서 있는 선우를 보았을 때 사모님,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을 숨길 수 없었다. 와줘서 고마워, 김 변호사. 선우가 말했다. 순경 한 명이 다가왔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선우는 순경을 본 다음 넓은 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아픈 곳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는요. 그녀는 손전화를 김 변호사에게 건넸다. 여기 다 있어요. 들어보세요. 김 변호사가 순경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재생하는 동안 선우는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쌈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입술연지가 있었다. 그녀가 식당의 여왕이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선명한 붉은색, 지훈이 오랫동안 그녀에게 금지했던 색이었다. 아픈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작은 거울을 이용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술에 연지를 발랐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입술의 붉은색은 선원이었다. 그들이 무시했던 여자가 돌아왔다. 준비됐어요. 녹음이 끝나고 김 변호사와 순경들이 차에 타자 그녀가 말했다. 김 변호사가 앞 좌석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디로 갈까요, 사모님? 차가운 미소가 선우의 붉은 입술에 다시 그려졌다. 집으로 가요. 그녀가 말했다. 잔치를 망칠 시간이에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아침의 여정과 정반대였다. 순찰차 안의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이었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매 킬로미터마다 선우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불안 때문이 아니라 기대의 찬 분노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은 마치 긴 비극의 마지막 막을 위한 연극 무대처럼 보였다. 순찰차가 그들의 동네 문을 통과했을 때 김 변호사는 순경에게 차를 멀리 떨어진 모퉁이에 세우라고 신호했다. 집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멀리 제 신호를 기다려 주십시오. 김 변호사가 순경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모님? 김 변호사가 선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2층 안방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저물어가는 해 속에서 즐거운 초대장처럼. 아니, 김 변호사.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이 인생도 내 인생이고 내가 직접 끝낼 거야.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김 변호사는 이해와 감탄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선우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선우는 차에서 장엄하게 내렸다. 대문을 향해 길바닥을 밟는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확고하고 무게가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한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어둠 속을 기었던 길이었다. 이제 그녀는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힘들이지 않고 대문을 열었다. 잠겨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만큼 확신에 차 있었다. 크고 묵직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현관문으로 다가갈수록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희미한 가락, 그리고 이어서 터져나오는 큰 웃음소리, 지훈의 웃음소리였다. 기쁨과 안도로 가득 찬 선우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들끓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쌈지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열쇠를 꺼냈다. 천천히 열쇠 구멍에 넣었다. 소리 없이 돌렸다. 문이 열렸다. 그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냄새였다. 값비싼 술과 닭튀김, 그리고 유나의 진한 향취가 뒤섞인 냄새. 그것은 그들의 축하의 냄새였다. 그녀의 무덤 위에서 버리는 성공의 냄새. 문 근처 바닥에는 여성용 신발 한 켤레가 흩어져 있었다. 매우 높은 굽의 빨간색 뾰족 구두. 유나의 신발. 마치 온 집이 자기 것인 양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거실에서는 이제 그들의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건배, 자기. 지훈이 즐겁게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건배. 유나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종소리 같았다. 와, 자기야. 기분이 정말 가벼워. 그 흙냄새 나는 여자가 없으니까 집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아. 내 말이,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진작에 할 걸 그랬어. 내가 정말 바보였지. 너무 오래 참았어. 착한 남편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연기 대상감 아니야? 당연하지. 자기, 당신은 정말 최고야. 유나가 칭찬했다. 그런데 그 여자 못 찾을까? 걱정 마. 찾아도 뭘 어쩌겠어. 소풍 가자고 데려갔다고 말하겠지. 게다가 누가 정신 나간 불구의 말을 믿겠어. 거기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으면 더 좋고. 사고잖아. 보험금까지 타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 큰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충분했다. 선우는 들어야 할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는 등 뒤에 문을 닫았다. 그들의 즐거운 축하를 깨뜨리는 큰 소리가 났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누구야?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변했다.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선우는 대답하는 대신 걷기 시작했다.
적당한 높이의 굽이 있는 그녀의 구두는 윤이 나는 나무 바닥 위에서 느리고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똑, 딱, 똑, 딱. 모든 소리는 거실에 있는 두 사람의 불안감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 같았다. 누구냐고? 지훈이 다시 물었다. 이제 그의 목소에는 공포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아마도 강도이거나 채권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선우는 거실 입구에 이르렀을 때 문턱 아래에서 멈췄다. 그녀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거실에서 나오는 빛을 등진 그림자. 그녀 앞의 장면은 지옥에서 온 그림 같았다. 지훈과 유나는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채 안락의자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들 앞 탁자에는 얼음통에 담긴 술병, 2개의 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닭뼈들이 있었다. 역겨운 잔치였다. 두 사람 모두 그녀가 있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고 어둠 속의 인물을 알아보려 애쓰면서 서서히 공포로 물들었다. 선우는 손을 들어 천천히 조명 단추를 켰다. 천장 전등의 밝은 빛이 갑자기 무대의 커튼이 올라가듯 방 전체에 쏟아졌다. 순간 그들은 그녀를 보았다.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이 불가능한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순수한 공포로 가득 찼다. 유나는 비명을 질렀다. 중간에 끊기는 날카롭고 떨리는 비명. 그녀는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렸다.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폭발했다. 귀신. 지훈이 의자에서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나를 방패처럼 자기 앞으로 밀었다. 귀신이야. 아니, 넌 진짜가 아니야. 선우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 얼음통의 얼음보다 더 차가운 미소였다. 살아있어, 박지훈.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새로 간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돌아왔어. 내가 초대받지 못하면 너희 잔치가 아깝잖아. 안 그래?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두 사람은 더욱 경악했다. 너 말하잖아. 유나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어떻게 너희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많지. 선우가 말하며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선언이었고 모든 움직임이 위협이었다. 예를 들어 내가 6개월 동안 너희를 지켜보고 듣고 기다렸다는 거 알고 있었어? 지우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젓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내가 널 산에 버렸어. 그래, 버렸지. 선우가 탁자로 다가가며 말했다. 그리고 넌 평생 그날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얼음통에서 차갑고 축축한 술병을 집어들었다. 안에 황금빛 액체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축하를 위한 음료. 그런 다음 그녀는 지훈 뒤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유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병을 들어 올렸다. 건배할 시간이야. 선우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건배사를 하지.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차가운 이슬이 천천히 떨어지는 술병을 든 선우를 보며 유나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나오지 않는 말을 만들려고 애썼다. 안 돼. 제발. 유나의 간청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선우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애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지만 정확한 동작으로 술병의 내용물 전부를 유나의 머리 위에 부었다. 차가운 액체가 녹은 얼음과 함께 폭포처럼 쏟아졌다. 유나는 충격과 추위에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공들인 머리는 즉시 엉망이 되고 젖었으며 얼굴은 흐르는 술로 뒤덮였다. 거품이 눈에 들어가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그녀는 얼굴을 필사적으로 닦으며 소리쳤다. 그건 선우가 빈병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내 허벅지에 쏟았던 뜨거운 찬물에 대한 답이야. 그 차가움이 화상을 좀 식혀줬으면 좋겠네. 유나가 충격에서 회복하기도 전에 선우의 오른손이 재빨리 허공을 갈랐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금 전 깨진 유리잔 소리보다 더 컸다. 유나의 머리가 한쪽으로 강하게 돌아갔다. 선우의 손자국이 즉시 그녀의 뺨에 붉게 나타났다. 그녀의 하얀 피부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 그녀는 고통과 불신으로 가득 찬 눈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런 다음 선우는 지훈에게로 돌아섰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조각상 같았다. 예전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구석에 몰린 쥐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는 말을 하려 했고 애원하려 했지만 공포가 목을 막았다. 그리고 이건 선우가 속삭였다. 모든 단어에 3년간의 인내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손이 다시 한번 허공을 갈랐다. 지훈을 때린 뺨은 더 강했고 더 많은 분노로 가득했다. 그 소리는 마치 공기 자체를 깨뜨리는 것 같았다. 지훈은 의자 위로 쓰러졌다. 붉게 부어오른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굴욕의 눈물로 가득했다. 내 인생의 3년에 대한 대가야. 선우가 격한 감정에 가슴을 들썩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무시하고 쓰레기처럼 버린 3년. 이어진 침묵은 비명보다 더 귀가 먹먹했다. 선우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숨이 찼지만 자세는 굳건했다. 마치 판결을 내린 판사 같았다. 침묵을 깬 것은 유나였다. 흐느낌 사이로 그녀는 지훈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다 너 때문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계획이 완벽하다고 했잖아. 이제 문제 없다고 했잖아. 거짓말쟁이. 닥쳐. 이 마녀 같은 년아. 지훈이 힘겹게 일어나며 맞받아쳤다. 너랑 내 사치 때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네가 날 부추겼잖아.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보는 것.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뭉쳤던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선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짓게 했다. 조금 전까지 축하했던 그들의 사랑은 첫 번째 시련의 재가 되어버렸다. 선우는 손을 들었다.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문을 향한 간단한 몸짓. 그 순간 현관문이 세차게 열렸다. 김 변호사가 들어왔고 4명의 제복 입은 순경들이 뒤따랐다.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고 행동은 신속했다. 움직이지 마. 순경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지훈과 유나의 시선은 새로 온 사람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완전히 사라졌다. 끝이었다. 순경 2명이 재빨리 그들에게 다가갔다. 박지훈 씨, 최윤아 씨. 순경이 수갑을 꺼내며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살인 공모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아니야, 난 잘못 없어. 이 사람이 다 꾸민 거야. 유나가 뒤로 손이 묶이며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거짓말, 내가 날 부추겼잖아. 지훈이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채워지는 동안 저항할 힘도 없이 맞받아쳤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동안 그들의 눈은 선우를 향한 분노로 가득했다. 그들은 미쳐 날뛰는 개 같았다. 문에 이르렀을 때 지훈은 멈춰서 마지막으로 선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있던 공포는 순수한 증오로 바뀌었다. 아직 안 끝났어. 강선우. 그가 외쳤다. 모든 단어에 독이 가득했다. 기억해둬.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위협은 선우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얼굴은 침착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가 위협할 수 있었던 여자는 오래전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죽었다. 그녀는 그들이 순찰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깜빡이는 빨강과 파랑 불빛이 어두운 밤을 가르며 그들의 패배한 얼굴을 비췄다. 사이렌 소리가 차가 멀어지면서 점점 커지다가 마침내 먼 메아리가 되었다. 선우는 파괴된 거실 한가운데에 남겨졌다. 술병은 탁자에 쓰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는 바닥에서 반짝였으며 술과 공포의 냄새가 공중에 남아 있었다. 잔치는 끝났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찰차를 지켜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기쁨의 한숨이 아니었다. 마침내 풀려난 무거운 짐의 한숨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사라지고 집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혼란스러운 폭풍 후의 침묵이었다. 선우는 과거의 잔해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술과 공포의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스며 있었다. 김 변호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모님,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싸움은 법정에서입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알아요, 김 변호사. 준비됐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택은 작전실이 되었다. 김 변호사는 식당의 큰 탁자 위에 모든 서류를 펼쳐 놓았다. 각 서류는 그들이 맞춰야 할 퍼즐 조각이었다. 토지 등기부 등본, 은행 거래 내역서, 사업 계약서. 더 깊이 파고들수록 선우는 지훈의 배신의 깊이를 더 많이 발견했다. 그가 빼앗으려 한 것은 그녀의 목숨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힘들게 이룬 모든 것을 서서히 훔치고 있었다. 사모님, 이것 좀 보십시오. 어느 날 오후 김 변호사가 은행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모님 명의의 건물 중 하나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선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가능해. 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어.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사모님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인데 지훈 씨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서명이 가짜입니다. 하지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선우는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든 척했던 밤들을 떠올렸다. 지훈이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밤들. 아마도 그는 낡은 서류에서 그녀의 서명을 연구했을 것이다. 그녀가 무력한 존재인 척하느라 바쁜 동안 지훈은 거짓의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모님, 김 변호사가 더 심각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빌린 돈은 사모님의 어느 계좌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고 거액의 현금 인출도 있었습니다. 아마 노른 빚을 갚는 데 썼을 겁니다. 분노의 물결이 다시 선우를 휩쌌다. 그는 그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바보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과 노력을 이용해 자신의 악습과 내연녀와의 생활 자금을 대고 있었다. 싸움은 더 이상 정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선우가 혼자 흩어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그녀는 받기를 망설였지만 무언가 그녀를 재촉했다. 여보세요, 선우, 나야. 상대방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지만 그녀는 틀릴 리 없었다. 지훈이었다. 어떻게 전화했어?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가 대답했다. 들어봐.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우리가 할 얘기는 없어.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있어. 선우. 있어. 지훈이 절박한 목소리로 우겼다.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래.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 가족이잖아.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자. 내가 모든 걸 포기할게. 모든 걸 돌려줄게. 소송만 취하해줘. 선우는 웃었다. 기쁨 없는 웃음이었다. 가족은 서로를 죽이려 하지 않아. 박지훈. 그리고 우리 대화는 끝났어. 판사님께 설명해. 지훈의 말투가 갑자기 변했다. 애원은 익숙한 포악함으로 바뀌었다. 네가 이길 것 같아. 내 빚이 다 드러나면 너도 끌어들일 거야. 우린 부부야. 기억해. 내 빚은 내 빚이기도 해. 우리 둘 다 가라앉을 거야. 두고 보지. 선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와 함께 떠다니느니 양심 깨끗하게 가라앉는 게 낫겠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지훈의 위협은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 파고들려는 독처럼 가장 큰 시련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다. 정원을 정리하고 있을 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대문 앞에 멈췄다. 키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강선우 씨를 찾고 있는데요.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우리 사장님이 전화라는 말씀이 있는데 남자가 대문으로 천천히 다가오며 계속했다. 내 남편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한테 대신 받을 수도 있다고. 사고는 가끔 2번씩 일어나거든. 위협은 분명하고 소름 끼쳤다. 지훈의 채권자들이었다. 농담을 모르는 사람들. 그 순간 진짜 공포가 선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지훈과의 싸움은 하나였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그림자들과의 싸움은 다른 것이었다. 다행히도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그녀는 항상 비상호출 단추를 가지고 다녔다. 그녀는 그것을 눌렀다. 단 몇 분 만에 동네 경비 차량이 도착했다.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순찰차가 뒤따랐다. 2 남자는 재빨리 승합차에 올라타 쏜살같이 사라졌다. 그날 밤 선우는 어둠 속에 앉아 떨고 있었다. 지훈과 대면했을 때 보여주었던 모든 용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적들, 위협, 빚, 법적 문제들은 육체적 대면보다 더 지치게 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사모님,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모르겠어, 김 변호사. 선우가 인정했다. 목소리는 약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모님.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가 아니시니까요. 저는 이미 지훈 씨에 알려진 공범들에 대해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의 채권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도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싸울 겁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에 찬 무언가가 다시 선우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다. 뭔데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첫 공판이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소환장, 공식적인 문서, 정의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 선우는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익숙한 감정, 즉 싸우려는 결의로 바뀌었다. 그림자들은 무서울 수 있지만 그녀는 그들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법정은 그들을 몰아낼 빛이 될 것이다. 고마워요, 김 변호사.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다시 굳건해졌다. 재판 준비를 하죠.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판일은 차갑고 잿빛 하늘과 함께 찾아왔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무게에 공감하는 듯했다. 선우가 법원 긴 복도를 김 변호사와 함께 걸을 때 모든 소리가 증폭되는 것 같았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기다리는 사람들의 희미한 기침 소리, 윤이 나는 바닥에 울려 퍼지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 이곳은 말과 법으로 이루어진 전쟁터였고 선우는 준비된 채로 왔다. 법정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은 어두운 목재로 만들어져 정의의 무게를 암시했다. 선우는 앞쪽 좌석, 김 변호사 바로 뒤에 앉았다. 무릎 위에서 2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들이 들어왔다. 먼저 죄수복을 입은 유나가 들어왔다. 한때 화려하고 생기 넘쳤던 젊은 여성은 칙칙한 옷에 삼켜진 듯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움직이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했다. 이어서 지훈이 들어왔다. 그 역시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자세는 약간 구부정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말랐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선우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 짧은 분노의 섬광이 스쳤다가 이내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자는 젖은 생쥐가 되어 있었다. 공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살인 공모, 살인 미수 혐의를 제기했고 위조 서명과 관련된 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했다. 모든 단어는 그들을 무덤으로 더 깊이 박는 목과 같았다. 지훈의 변호사는 그를 피해자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남편으로, 도박에 빠졌고 유나의 나쁜 영향에 휩쓸렸을 뿐이라고 묘사하려 했다.
동정심을 얻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공개된 것은 음성 녹음이었다. 법정 중앙에 확성기가 놓였다. 즐겁고 천진난만한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가는 중이야. 그녀의 휴식처에 거의 다 왔어. 길고 긴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곳이지. 쓰레기는 이제 버리는 거지. 모든 단어가 강한 뺨을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 선우는 법정 직원들부터 판사까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의심은 혐오로 바뀌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탁자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증인 강선우 씨를 모시겠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선우의 무릎이 떨렸지만 그녀는 굳건히 서려고 애썼다.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싸움이었다. 선서 아래 그곳에 앉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기분이었다. 강선우 씨,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 법정에서 그날의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변호사도 지훈도 아닌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날은 그녀가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점차 커졌다. 원래 제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위장, 학대, 뜨거운 찬물을 쏟은 일, 산으로의 여정, 지훈의 마지막 말, 내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녀가 말하는 동안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다시 한번 추위, 고독,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들을 연료로 사용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계속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저는 식물인 척, 감각 없는 물건인 척 했습니다. 정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제 남편과 그의 내연녀가 제 집에서 제가 죽기를 기다리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녀의 말은 법정에 무거운 침묵을 남겼다. 그녀의 고통은 모두에게 느껴졌다.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유나의 변호사가 외쳤다. 제 의뢰인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판사가 말을 하기도 전에 유나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젖어 있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그녀가 지훈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돈을 얻기 위해 뭐든지 할 거라고 했어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무서웠어요. 그 폭발은 관의 마지막 못이 되었다. 자신을 구하려는 절박함 속에서 한 그녀의 자백은 검찰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닥쳐. 지훈이 마침내 폭발했다. 배신자, 정숙,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소동은 잠시 동안만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판결은 거의 모든 사람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몇 시간의 재판, 모든 증거 음성 녹음, 위조 문서, 순경의 증언가 제시된 후 판결의 시간이 왔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모두가 일어섰다. 본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지훈과 최윤아가 살인 공모죄를 저질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였습니다. 선우는 뒤따르는 법률 용어들을 듣지 못했다. 그녀가 들은 유일한 단어는 유죄였다. 유나는 오열했다. 지훈은 탁자를 주먹으로 쳤다. 패배의 고개를 숙이기 전 마지막 무의미한 저항이었다. 이에 피고인 박지훈에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윤아에게는 마지막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20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끝났다. 그들이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지훈은 선우 앞을 지나쳤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들의 눈이 다시 마주쳤지만 이제 지훈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깊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있었다.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 선우가 법원 건물을 나왔을 때 잿빛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햇살 한 줄기가 구름을 뚫고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오랫동안 심장을 거짜매던
무거운 쇠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것처럼 온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가벼움과 함께 공허함도 있었다. 몇 달 동안 그녀 삶의 중심이었던 복수가 끝났다. 이제 무엇을? 그녀는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김 변호사를 보았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사모님.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작지만 진정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네, 김 변호사, 우리가 이겼어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다. 그녀 자신을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될 것이었다. 판결 후의 날들은 기묘한 고요함 속에서 지나갔다. 한때 위장과 전쟁의 무대였던 집은 과거의 망령으로 가득 찬 넓고 텅 빈 공간이 되었다. 구석구석마다 추억이 있었고 선우는 그곳에 머무는 한 그 추억의 포로로 남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큰 결정을 내렸다. 집을 팔 거예요. 그녀는 한때 가꾸었던 정원이 보이는 베란다에 앉아 김 변호사에게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사모님? 김 변호사가 물었다. 네, 선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집은 사랑으로 지어졌지만 거짓으로 더러워졌어요. 박지훈과 최윤아의 그림자가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해요. 그것은 쉽지 않았다. 집을 파는 것은 많은 추억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짐을 싸면서 그녀는 낡은 사진 묶음을 발견했다. 그들의 사진이 있었다. 신혼 때, 여행과 축하의 사진들. 모든 사진에서 지우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가 진짜라고 믿었던 미소.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사진 속의 여자, 순수하게 온 마음을 다해 의심 없이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안쓰러웠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첩을 닫았다. 버리지 않았다. 잊혀진 것이라고 표시된 상자에 넣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녀가 이제 뒤로 해야 할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몇 달이 지나 집은 팔렸다. 그 돈의 일부로 선우는 도시의 소음과 혼란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의 조용한 곳에 작지만 아늑한 단층집을 샀다. 모든 법적 비용을 지불한 후 남은 돈은 조심스럽게 은행에 넣었다. 어느 날 오후 새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녀의 충실한 전 지배인인 윤 여사가 찾아왔다. 사모님, 윤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네요. 제가 알던 강선우 사모님이요. 선우는 진심으로 가볍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윤 여사. 하지만 이 강선우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더 강하고 더 신중해졌죠. 아직 뭔가 부족해요. 사모님이 끓이시던 김치찌개 냄새, 그릇 부딪히는 소리, 식당의 활기요. 윤 여사의 말은 선우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그녀의 열정, 요리,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행복해지는 장소를 운영하는 것.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다. 더 이상 큰 식당은 필요 없었다. 부를 뗐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목표, 자신만의 무언가였다. 또 한 달간의 계획이 지났다. 서류 작업은 김 변호사의 도움을, 인맥은 윤 여사의 도움을 받아 선우는 새집 근처 동네의 작은 공간을 찾았다. 정원이 있는 오래된 집으로 작고 아늑한 식당에 완벽했다. 그녀는 바빠졌다. 직접 색을 골랐다. 주방을 설계했다. 모든 탁자, 모든 의자, 모든 그릇이 그녀의 세심한 검토를 거쳤다. 이것은 그녀에게 일이 아니었다. 치유의 과정이었다. 망치가 울릴 때마다 고통스러운 기억 하나가 새로운 희망으로 대체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게 이름을 선우의 주방이라고 지었다. 단순하고 진심 어리고 그녀의 것이었다. 개업일이 왔다. 큰 축하 행사나 요란한 장식은 없었다. 그들은 그저 문을 열었다. 처음 들어온 손님은 가족이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부부. 그들은 정원 옆 탁자에 앉았다. 단순한 흰색 앞치마를 두른 선우가 주문을 받으러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억지스럽지 않은 미소로 인사했다. 가족은 김치찌개, 갈비찜,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선우는 주방으로 돌아왔다. 마음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채소를 썰고 재료를 볶는 동안 모든 동작이 익숙하고 편안했다.
이곳이 그녀가 속한 곳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음식이 나간 후 그녀는 멀리서 가족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을 맛보고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김치찌개 국물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선우의 온몸에 흘렀다. 이것이 성공이었다. 지훈과 유나가 감옥에 간 것이나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자신의 정직한 노력의 결실을 보는 것. 그날 밤 문을 닫고 윤 여사와 함께 탁자를 닦으면서 선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은 고요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우는 마비된 여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분노에 불타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선우였다. 요리사, 사업가, 생존자. 그녀의 복수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늘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 사이 주방에서 끝났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 자신을 찾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시작의 향기를 맡았다. 선우의 여명은 밝아왔고 마침내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